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데이비드 베나타의 인간의 조건, 발췌본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삶의 의미, 삶의 질, 죽음, 불멸, 자살까지 정말 큰 질문들을 다루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주제들이죠. 근데 베나타는 이걸 상당히 좀 비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네, 그렇죠. 분석 철학자답게 논리는 명료한데 뭐랄까 결론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스스로도 인기 없는 철학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하하하, 그렇죠. 오늘 저희가 베나타가 말하는 그 인간의 조건이라는 게 대체 뭔지, 또 어떤 논리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좀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요. 여러분도 이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베나타는 우리 삶의 여러 근본적인 어려움들, 이걸 다 합쳐서 인간의 조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그가 말하는 비관주의, 낙관주의, 이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그냥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런 뜻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감정 상태가 아니라 현실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거예요. 낙관주의는 인간의 조건을 긍정적으로 보고 비관주의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베나타는 그럼 자신의 비관주의가 억지로 세상을 어둡게 보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그게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베나타는 삶이랑 죽음이 우리를 이렇게 꽉 죄는 일종의 실존적 마이스, 덫 같다고 표현한다고요? 네, 맞아요. 삶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어떤 근본적인 면에서는 되게 끔찍하다는 거죠. 와, 그게 우리 딜레마의 핵심이다. 그렇죠. 특히 베나타는 인간만이 가진 그 높은 수준의 자기인식 능력 때문에 동물하고는 좀 구별해서 인간의 조건에 더 집중해요. 아, 우리가 삶의 의미는 뭘까 고민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점. 그게 특별하다는 거군요. 네. 물론 책에서 닭 같은 동물의 고통 얘기도 잠깐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인간의 이런 성찰력, 능력, 이게 핵심이라는 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그 조건의 핵심 요소들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의미의 문제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문제죠. 베나타는 의미를 여러 관점에서 본다고요. 우주적 관점, 지상적 관점 이렇게 나눈다고요. 네, 크게는 그 두 가지고요. 지상적 관점은 또 개인 차원, 공동체 차원, 인류 전체 차원 이렇게 세분화해서 봐요. 혹시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 묘비 보면서 아, 결국 다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지금 아등바등 사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있죠.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봤을 것 같아요. 베나타는 바로 그게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 존재가 참 더덥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우주적 관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요? 좋은 소식이요? 이 비관적인 철학에서요? 하하, 네. 뭐냐면 지상적 관점에서의 의미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아, 지상적 의미는 가능하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한다거나 이런 개인적인 의미들이요. 아하. 혹은 조나스 소크나 앨런 튜링처럼 공동체나 인류 전체에 뭔가 큰 기여를 하는 것,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의 핵심 주장은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그 우주적 의미,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 존재가 갖는 어떤 목적이나 중요성, 이건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요? 단호하네요. 네. 우주는 우리한테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는 그냥 아주 잠깐 있다 사라지는 티끌 같은 존재다. 이게 베나타가 보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우주적 무의미함을 좀 극복해보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종교적으로 신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셨다. 이런 거요. 베나타는 이런 것도 다 비판적으로 보나요? 네, 아주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그 유신론적 시도에 대해서는 만약 신이 전지전능하고 완전하게 선하다면 왜 굳이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사랑이나 섬김 같은 게 필요하겠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아, 일리가 있네요. 또
이웃을 도우라는 게 신의 목적이라고 해도 왜? 라고 물으면 결국 답이 안 나오고 순환 논리에 빠진다고 지적해요. 그럼 종교적인 거 말고 뭐 자연의 목적 같은 세속적인 설명은요? 유전자를 퍼뜨리는 게 목적이다 뭐 이런 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에는 어떤 의식적인 목적 같은 건 없다는 거죠. 그건 그냥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우리가 찾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가이카 헤인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존재라면 그 자체로 우주적으로 중요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주장했다던데요. 네, 그 주장도 검토하는데요. 베나타는 가치 있다는 게 곧 우리가 찾는 종류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주적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는 없나? 베나타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고통스러운 삶인데 여기 어떤 궁극적인 의미나 목적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건 지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거라는 거죠. 하긴 그렇죠. 빅터 프랭클 같은 분도 홀로코스트 경험 속에서 삶의 의미 혹은 의미가 있다는 그 믿음 자체가 생존의 원동력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뭐 토머스 네이글처럼 우주적 관점을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주장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가질 수 없는 거니까 저 포도는 쉴 거야 하는 식으로 생각하자거나 의미를 못 찾으니 의미 걱정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뭐 이런 식이죠. 네네. 혹은 수잔 울프나 카인처럼 그런 갈망 자체가 좀 자기애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폄하하는 주장들도 있잖아요. 네. 베나타는 거기에 다 반박해요. 만약 우주적 의미라는 게 진짜로 있다면 그건 분명 좋은 것일 거다. 근데 그게 없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는 실질적인 손실이고 비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첫 번째 문제부터 상당히 심오하네요. 이제 두 번째, 삶의 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정말 논쟁적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베나타는 인간 삶의 질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 이렇게 주장해요. 훨씬 나쁘다고요.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이죠. 그가 왜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행복 평가를 잘 안 믿냐면요. 크게 세 가지 심리적인 경향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심리적인 경향이요? 네. 첫째는 폴리아나 원칙. 들어보셨어요? 일종의 긍정 편향이에요. 긍정 편향이요? 낙관적으로 보려는 거. 맞아요. 사람들이 미래는 좀 과도하게 좋게 보고 과거를 떠올릴 때도 좋았던 기억을 더 잘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있긴 하죠, 그런 게. 둘째는 적응이에요.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도 적응하지만 좋은 상황에도 금방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쾌락의 쳇바퀴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행복의 기준점이 금방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거죠. 셋째는 비교예요. 비교요. 남들과 비교하는 거. 네, 주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내 삶이 어떤가 판단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 노화라든지 병에 걸리기 쉽다는 거라든지 이런 건 모든 인간한테 다 해당되니까 그냥 간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특히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자기 삶을 실제보다 좀 더 좋게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럼 그런 심리적인 착각을 걷어내고 객관적으로 보면 베나타가 보는 현실은 어떤 건가요?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요? 아주 냉정하게 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특별히 아픈 데 없이 건강하다고 느낄 때조차도요. 매일 갈증 느끼고 배고픔 느끼고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런 불편함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더위나 추위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불쾌한 감각들을 매일 겪는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길 막혀서 짜증나고 뭐 서류 처리 복잡해서 열받고 뭔가 되게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하고 이런 좌절감도 끊이지 않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더 크게 보면 뭐 실업 문제, 직장에서 만족 못하는 거, 인간관계 어려운 거, 외모에 대한 불만, 점점 늙어가네 하는 걱정, 자식 문제,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는 슬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좌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언제든 정말 끔찍한 불행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사고로 갑자기 사지가 마비된다거나 루게릭병 같은 끔찍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암 진단받고 정말 힘든 치료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요. 크리스토퍼 히친스나 루스 라커프 같은 사람들 이야기도 언급한다고요? 네, 그런 인물들의 투병 경험 같은 게 바로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예라고 보는 거죠. 우리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요.
확실히 듣고 보니 삶의 부정적인 면들이 정말 많긴 하네요. 근데 그래도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베나타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다고까지 주장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는 몇 가지 비대칭성을 근거로 들면서 나쁜 게 좋은 것보다 더 우세하다고 주장해요. 비대칭성이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 오르가즘 같은 아주 강렬한 쾌락은 되게 짧잖아요. 그런데 만성통증 같은 최악의 고통은 정말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죠. 만성적인 쾌락이라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러네요. 만성쾌락이라 들어본 적 없네요. 그렇죠. 또 쇼펜하우어가 지적했던 것처럼 최악의 고통, 예를 들어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 잡아먹힐 때 느끼는 고통 같은 거요. 이게 포식자가 먹으면서 느끼는 쾌락보다 훨씬 더 강렬할 수 있다는 정도 지적해요. 그리고 다치거나 병드는 건 순식간인데 회복하려면 훨씬 오래 걸리죠. 또 몸이 성장하는 시기는 짧은데 그 이후에는 흰머리 늘고 주름 생기고 체력 떨어지고 이런 점진적인 쇠퇴가 삶에 훨씬 긴 시간을 차지하고요. 욕구 문제도 있다고요? 네. 욕구가 하나 채워지면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고 그걸 채우려고 노력해야 하는 욕구의 쳇바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쾌락뿐만 아니라 욕구도 쳇바퀴군요. 심지어 우리는 애초에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 욕구는 아예 처음부터 품지 않으려고 하면서 스스로 욕망을 검열하기까지 한다고 봐요. 와, 상당히 철저하게 분석하네요. 근데 이런 비관적인 평가에 대해서 반론도 있을 법한데요. 예를 들어 고통이 있어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든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 인간의 삶을 평가하는데 왜 완벽한 기준을 들이대냐.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 봐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반박들을 베나타는 세속적 신정론이라고 불러요. 종교 없이 고통의 존재를 어떻게든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비판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비판하죠? 세상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어 보이는 그냥 끔찍하기만 한 고통도 너무 많다는 거고요. 또 어떤 좋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 반드시 그만큼의 나쁜 게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반박해요. 그리고 인간적이라는 이름으로 불완전함을 숭배하면서 더 나은 상태가 될 가능성을 아예 거부하는 건 좀 비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트랜스 휴머니즘 같은 것도 비판적으로 본다고요? 과학기술로 인간 한계를 극복하자는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것조차도 결국엔 기술이 우리를 구원해줄 거야 라는 어떤 근거가 좀 부족한 낙관적인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정말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냉혹하네요. 그럼 이렇게 삶이 나쁘다면 어쩌면 죽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베나타는 죽음 자체도 나쁘다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삶도 나쁘고 죽음도 나쁘다. 이게 바로 그 실존적 바이스의 핵심이죠. 정말 딜레마예요. 왜 죽음이 나쁘다고 보는 거죠? 그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 번째는 박탈, 디프라이베이션 때문이에요. 박탈이요? 뭘 빼앗긴다는 거죠? 죽음은 우리가 만약 더 살았더라면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하긴 그렇죠. 내가 더 살았으면 누렸을 것들. 네. 고대의 에피쿠로스 악파는 죽으면 나는 없으니까 죽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네, 유명한 주장이죠. 근데 베나타는 거기에 반박하면서 미래에 누릴 수 있었던 좋은 경험들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 상실 자체가 나쁜 거라고 주장합니다. 미래에 좋은 것을 잃는다는 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죽음이 나쁜 이유요? 네. 더 근본적인 이유로 베나타가 강조하는 게 바로 소멸, 어닐리에이션이에요. 소멸이요? 네. 죽음은 단순히 미래의 좋은 것들을 빼앗는 것 이상으로 나라는 존재 자체, 그러니까 나의 의식, 기억, 가치관, 희망, 내 자아 전체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장낸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그렇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봐요. 그래서 설령 정말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죽음이라고 해도, 즉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이 소멸 자체는 여전히 아주 심각하게 나쁜 요소라는 겁니다. 로마 시인 루크레티우스는 태어나기 전에 내가 없었던 걸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죽고 나서 내가 없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했다던데요. 대칭 논증이라고 하죠. 네, 그 유명한 대칭 논증에 대해서도 베나타는 반박해요. 어떻게 반박하죠? 우리는 지금 이런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두터운 의미의 인격체로서 예를 들어 지금보다 훨씬 더 일찍 태어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비존재는 나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간 게 아니지만 일단 존재하게 된 나는 죽음으로써 소멸되고 미래의 가능성들을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태어나기 전과 후는 비대칭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와, 논리가 상당히 치밀하네요. 그럼 죽음이 그렇게 나쁜 거라면 반대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불멸을 얻는다면 그건 좋은 걸까요? SF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다루잖아요. 일단 베나타는 현실적으로 진정한 불멸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나 영혼 불멸, 아니면 레이 커즈와일이나 오브리 드 그레이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과학기술로 수명을 엄청 늘리는 거, 냉동인간, 이런 건 다 근거 없는 망상이거나 그냥 희망사항에 가깝다고 좀 일축하는 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불멸은 없나요? 기껏해야 자녀를 통해 혹은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이름이 기억되는 정도? 그런 비유적인 불멸뿐이라고 말하죠. 그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만약에 불멸이 가능하다면 그게 과연 좋은 걸까? 이 질문을 던져요. 아,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따져보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불멸이 오히려 나쁠 수도 있다는 주장들, 그러니까 일종의 저 포도는 싫거야 식의 논증들을 검토합니다. 영원히 사는 게 왜 나쁠 수가 있죠?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흔히 나오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티토노스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스트럴드브러그처럼 영원히 늙어가기만 하는 끔찍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걱정.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데 나만 남아서 계속 그 슬픔을 겪어야 하는 거. 또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지구가 감당 못하는 문제. 아니면 어떤 끔찍한 고통 속에 갇혔는데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요. 버나드 윌리엄스라는 철학자가 지루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요? 네, 아주 유명한 지적이죠. 영원히 살다 보면 결국 모든 경험이 다 지겨워지고 삶의 의미를 잃게 될 거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도 변하고 성격도 변해서 나중에는 원래의 나라고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정체성 상실 문제도 있고요. 그럼 베나타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불멸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리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베나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혹은 불멸이 좋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아, 조건을 다는군요. 어떤 조건들이죠? 예를 들어 불멸이 좋으려면 영원히 젊음을 유지해야 하고 늙으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이 불멸해야 하고 인구 문제 때문에 출산은 하면 안 되고 또 끔찍한 고통이 없거나 최소한 내가 원할 때 불멸 상태를 끝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이에요. 와, 조건이 엄청 까다롭네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그렇죠. 지루한 문제에 대해서도 존 마틴 피셔 같은 다른 철학자들이 반박한 걸 인용해요. 성관계나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음악 감상처럼 아무리 반복해도 질리지 않는 즐거움들도 많지 않냐, 이런 거죠. 하긴 그렇네요. 정체성 변화 문제도 우리가 지금 유한한 삶을 살면서도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베나타의 최종 결론은 뭔가요? 불멸에 대해서. 최종 결론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그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다 충족된 이상적인 불멸이 가능하다면 그건 지금 우리가 사는 유한한 삶보다는 더 나을 거라는 거예요. 아, 조건부로 좋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상적인 불멸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인간 조건의 비극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네요. 삶도 나쁘고 죽음도 나쁘고 이상적인 불멸은 불가능하고. 그럼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가 대체 뭘까요? 마지막 주제가 자살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민감한데요. 네, 맞습니다. 베나타는 자살을 인간의 조건이라는 이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점은 분명히 하고요. 네. 하지만 개인의 삶이 너무나 끔찍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자살이 합리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서 제한적인 옹호를 제시합니다. 제한적으로나마 옹호한다고요? 어떤 근거로요? 보통은 자살은 비합리적이거나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베나타는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반대 논리들을 하나하나 반박해요. 예를 들면 자살이 꼭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은 아니다. 스스로 자기 생명권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비합리적인 감정 폭발의 결과인 것도 아니다. 때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냉정한 계산일 수도 있다. 또 반드시 비겁한 행동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엄청난 고통과 공포를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타인에게 미칠 영향이 항상 내 고통보다 우선해야 하는 건 아니다. 죽음이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사실 자체가 자살을 무조건 막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요. 특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고요? 네, 앞서 말한 폴리아나 원칙, 즉 사람들이 자기 삶의 질을 좀 좋게 평가하는 경향 있잖아요. 네, 긍정 편향이요.
그걸 고려하면 자기 삶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은 너무 비관적이네. 혹은 우울증 같은 병 때문에 그래. 이렇게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어쩌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상황을 더 냉정하고 정확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관점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데 그 존재를 스스로 끝낼 수 있는 통제권을 회복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세안합니다. 정말 논쟁적인 주장들이 많네요. 그럼 이 모든 좀 암울한 분석 끝에 베나타는 결국 우리가 이 인간의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고 제안하는 건가요? 그냥 절망 속에 살라는 건 아닐 테고요. 네, 그렇죠. 그가 제시하는 대처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그는 이 끔찍한 조건을 다음 세대한테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즉, 출산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반출생주의. 이게 그의 일관된 주장이죠. 반출생주의. 네. 그럼 이미 태어난 우리는요? 이미 태어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극단적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살이 답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인간 조건이 근본적으로 끔찍하다는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자는 거예요. 괜히 망상적으로 낙관하거나 위험할 정도로 자기를 속이는 그런 낙관주의 말고요. 네, 현실은 인정하되? 네, 인정하되 동시에 그 냉혹한 현실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는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허용하는 태도를 말해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는 않게 약간 주의를 분산시킨다. 그렇죠. 현실을 똑바로 보되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에 빠져서 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 절망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가능한 한 삶의 질을 좀 개선하고 아까 말한 그 지상적인 차원에서라도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물론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가장 정직하면서도 덜 해로운 대처 방식이다라고 그는 제안합니다. 네, 오늘 데이비드 베나타의 인간의 조건을 통해서 정말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그의 도발적이면서도 상당히 비관적인 시각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우주적인 의미는 없고 삶의 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고 심지어 죽음조차 피할 수 없는 나쁜 것이다. 이런 우리를 옥죄는 현실에 대한 분석이었죠. 네, 그렇죠. 그의 분석이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베나타의 관점은 분명 듣기에 편하진 않죠.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장 어려운 질문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역설적으로 가장 큰 통찰을 얻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베나타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다음 세대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 현재 우리의 이 힘든 조건을 잠시 잊거나 좀 완화하려는 뭐랄까 일종의 출산 폰지 사기 같을 수도 있다고 실적 암시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뉘앙스가 있죠.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목표들, 진보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냉혹한 현실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나 장치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인간의 조건 속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의미일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